국어의 기초대사량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국어 날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은하쌤이고요. 우리는 문학 공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수업은요, 이렇게 총 13강이었지? 자, 1강부터 5강까지가 시, 6강부터 우리 9강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까지가 소설 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소설의 감상과 해석 공부했었고요. 이번 시간부터 수필과 극문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할 겁니다. 우리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절대주의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에 의해서 문학작품 감상하는 방법까지 공부했었고, 이번 시간부터 이제 마지막 파트 수필 극문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수필이 무엇인지, 수필의 특징이 무엇인지와 함께 괜찮아라고 하는 이거 굉장히 유명한 그런 수필이거든요. 요거 한번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정말 유명한 작품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의 어휘, 요 어휘는요, 오늘 괜찮아라는 작품을 공부하면서 나오게 되는 어휘인데요. 남에게 따돌림을 당해서 뭔가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소외감이라고 하죠. 나 혼자서만 뭔가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나 소외감 느껴.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죠. 또 요거는 박탈감이에요. 무엇인가를 빼앗겼다고 여기는 느낌이나 기분인데, 어쨌든 여기 이 괜찮아라는 수필에서 이 주인공이 사실은 좀 장애가 있는 그런 분인데, 다른 친구들이 나에게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다라는 내용을 오늘 공부할 거거든요. 그래서 소외감, 박탈감이라는 어휘 알아두고 있으면 훨씬 좋겠죠? 자,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살짝 맛봤고요. 지금부터 빨리 한번 수필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는 괜찮아로 배우는 수필, 오늘 수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수필은 글쓴이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거나 생각한 걸 일정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쓴 비교적 짧은 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가장 좀 포인트가 뭐냐면 일정한 형식이 없이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걸 뭐 구체적인 정해진 형식도 없이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글이라고 생각하셔도 아주 틀린 건 아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로는 일기 같은 글도 바로 이 수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오늘 있었던 일, 나의 생각, 그치? 우리 일기 대부분 그런 거 쓰잖아. 그런 것들을 뭐 정해진 형식도 없어. 그냥 솔직하게 쓰는 글, 요게 바로 수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 제가 일단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먼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이 수필의 특성은 워낙에 특히 중학교 1학년 때는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편이야. 그래서 수필의 형식은, 수필의 특성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한테도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형, 누나 소개, 형이랑 누나를 소개시켜준다? 뭐 이런 의미로 소개해준다 이런 의미로인데, 그냥 간단하게 기억 보시면서 형식이 자유롭다라는 건 사실은 똑같은 말로는요, 일정한 형식이 없다라는 거야. 일정한 형식이 없다. 즉 딱딱딱딱 뭔가 정해져 있는 그런 형식이 없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글이라는 거죠. 물론 이 마음대로라는 게 내 혼자 쓰는 일기, 비밀일기라면 진짜 내 마음대로 뭐 아무렇게 쓰면 어때요. 하지만 어쨌든 남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쓰는 수필이라면 내 마음대로 쓰면 물론 안 됩니다. 남들이 알아먹게 써야 되죠. 하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알아먹는다는 전제하에서는 내 자유롭게, 최대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글이 내 수필이고요. 그리고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이야. 맞아요. 이건 뭐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만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글이라서 이렇게 불러요. 비전문적인 글이다. 즉 똑같은 표현인 거야. 똑같은 표현. 자,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비전문가도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이다. 누구나 쓸 수 있다. 비전문적인 글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나의 생각과 경험을 담은 글이다. 그쵸? 나의 경험이나 생각을 담은 글로써 뭐 똑같은 말로는 자기 고백적인 글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본인의 경험을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듯이 쓴 글. 그치? 그리고 소재가 다양하다라고 했는데 그냥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 수필의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재가 다양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네, 신변잡기적인 글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신변잡기라는 건 신변, 내 주변에 있는, 내 몸 주변에 있는 잡기, 잡스러운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거, 뭐 이런 걸 신변잡기라고 하는데 어쨌든 나의 주변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소재가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개성이 잘 들어간다. 개성이 뭐니 얘들아? 개성은 남과는 다른 나만의 특성을 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정한 형식이 없기 때문에 그치? 일정한 형식이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쓰고 그러다 보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잘 드러나겠죠. 그래서 가장 나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글이 바로 수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수필의 특성은 이런 식으로 형, 누나, 소개 뭐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뭐 표현이 비슷한 건데 다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어서 우리 제가 교환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개성적인 글이다. 아까 봤었지? 글쓴이의 개성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또 형식이 자유롭다. 즉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 없다고요. 자, 그리고 비전문적인 글이야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고요. 고백적인 글, 즉 글쓴이 생각이나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런 글이 수필이고요. 신변잡기 아까 얘기했었지. 자, 일상의 생활에 무엇이든지 글감, 즉 글의 재료가 될 수 있고요. 사색과 통찰의 글이다라고 했는데, 즉 사물이나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사색, 깊이 있는 통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어떤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 때 대체로 이렇게 수필이라는 걸 많이 쓰게 되니까요. 그래서 사색과 통찰의 글도 맞는 내용이구나. 이런 식으로 수필의 특성을 알아가시면 돼요. 워낙에 중학교 1학년 때는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려봤고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서 수필의 감상 방법은 뭐냐면 일단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생각이 담겨있는 글이니까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글쓴이 경험에 공감 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삶, 자, 글쓴이 경험을 보고 글쓴이 깨달음을 본 다음에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했네? 나는 어떻게 했지? 라는 식으로 나의 삶도 한번 되돌아보시고요.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관이나 윤리를 비교해가면서 즉 이 글에 나와 있는 어떤 윤리관이나 가치관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나의 가치관은 어떠한가? 뭐 이런 걸 비교도 한번 해보시면서 이렇게 글을 읽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서 우리는 수필과 소설의 차이점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우리 소설은 지난번에 공부했었는데 일단 공통점은요. 둘 다 줄글 형식의 그쵸 산문 문학이야. 수필이나 소설이나. 그리고 둘 다 독자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고요. 또 여러 가지 뭐 문학적 표현들 뭐 비유나 뭐 이런 것들 또 뭐가 있었니? 뭐 비유나 변화주기나 어떤 여러 가지 표현 방식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인간의 삶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뭐 이런 것들은 똑같지만 하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게 수필은 내가 직접 경험한 실제 있었던 일을 쓰는 거야. 하지만 소설은요, 그치, 허구적으로 글쓴이가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죠. 얘는 실제 있었던 일, 얘는 만들어진 이야기. 또 글 속에 있는 나는요, 글쓴이 본인입니다. 그치? 왜? 내가 나의 이야기를 쓴 거니까. 하지만 자, 소설은요, 글 속에 나는 작가가 아니라 작가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라는 거죠. 그치? 얘는 글쓴이 자신 실제 있는 인물, 얘는 글쓴이가 만들어낸 인물. 자, 그리고 수필은 정해진 형식이 없는 반면에 얘는 구성 단계, 배웠죠? 우리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식으로 좀 일정한 구성 단계가 정해져 있고요. 수필은요, 글쓴이 생각이 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편이라면 얘는 작가의 생각이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등장 인물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뭐 이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특히나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바로 이거겠죠. 글 속에 나오는 나, 여기는 글쓴이, 여기는 글쓴이가 만들어낸 인물. 알겠지? 자, 그리고 수필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자, 경수필과 중수필로 나누는데요. 자, 경수필은 좀 한자를 좀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느낌이 팍 왔을 거야. 이 경자, 중자, 경은 가벼울 경자.
중은 무거울 중자예요. 그래서 경수필이라는 건 가벼운 느낌의 수필. 그래서 그냥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글쓴이의 느낌, 생각 등을 어떻게 가볍게 쓴 글이 경수필인데요. 일기나, 그치? 일기, 내가 직접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 적은 거잖아. 이런 일기라던가 또는 기행문, 즉 여행을 하고 돌아왔다 쓴 그런 기행문이라던가 편집글, 이런 것들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의 나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니까 그냥 여기 경수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수필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문제나 공적인 문제 등 약간은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는, 그래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표현한 글로서 약간 얘는요 똑같진 않지만 논설문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글이기 때문에 약간. 그래서 칼럼이나 평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수필이라고 하는데요. 칼럼은 뭐 잡지라던가 뭐 신문이라던가 이런 거에 올라와 있는 그런 논설문 스타일의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그런 게 바로 이런 수필, 중수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시면 레포트 숙제로 에세이를 써와라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럼 에세이가 바로 이 중수필, 이 중수필이 영어로 에세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경수필은 어쨌든 가벼운 느낌의 수필이기 때문에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 그리고 자기 고백적이고 개성적이고 주관적이고 신변잡기적이고 내가 겉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중수필은 무겁고 딱딱한 느낌, 그리고 논리적, 실용적, 이성적,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나가 안 드러나. 왜? 약간 논설문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표현이 아예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수필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거, 글감을, 맞아요. 소재가 다양하다라고 했었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요. 누구나 쓸 수 있는 비전문적인 글, 그리고 글쓴이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자기 고백적인 글,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사색과 통찰이 담겨 있는 글 맞지만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독자를 설득한다? 얘들아, 요런 거는 물론 약간 중수필 같은 느낌이 있긴 하겠지만 요게 목적은 이렇게 객관적 근거를 저지해 독자를 설득까지 하는 건 논설문에 대한 설명이지, 그치? 약간 그러니까 중수필의 느낌은 있을지언정 요거 자체로는 논설문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수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공부했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괜찮아 라는 수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괜찮아 라고 하는 이 수필을 볼 건데요. 참고로 이 수필을 쓰신 분은 장영희라고 하는 분이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하는 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분이 2009년에 돌아가셨어요. 나는 얼마 전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은 좀 한참 전처럼 느껴지지. 근데 어쨌거나 이분 돌아가셨을 때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없는데 괜히 슬퍼가지고 눈물이 났던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를 걸려서 다리를 못 쓴 거야. 그래서 항상 목발을 짚고 다니거나 병세가 심해져서 휠체어를 타고 다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영문학 박사시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중앙대에서 실제로 영문학 교수님을 실제로 하셨던 분이시고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한국의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또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온, 어떻게 보면 장애를 갖고 있지만 정말 열심히 살아간, 장애를 극복한 그런 분이신데, 역시나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셔서 2009년에도 역시나 병 때문에 되게 이른 나이에 돌아가신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의 수필들을 읽어보면 분명히 장애가 있고 몸이 항상 안 좋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세상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 드러나 있어서 항상 볼 때마다 되게 감동적이고 막 눈물 나고 이러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작품 말고도 다른 것들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내용 잠깐 들어가면, 처음 부분에 초등학교 시절을 회상하는 거야. 초등학교 시절 내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친구들이 배려해 주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요. 중간 부분에서는
나에게 괜찮아. 이게 제목이었지, 얘들아? 괜찮아 라는 말을 해준 이 깨어장수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 괜찮아 라는 말에 담긴 의미, 이런 식으로 글이 구성이 되고 있고요. 자, 수필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격려의 소중함 등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일화 등을 통해서 내용을 감동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말 한마디, 즉 괜찮아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수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한번 볼까요? 자, 초등학교 때 우리 집은 제기동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대요. 골목 안에는 고만고만한 한옥이 6채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치, 한 집에 아이가 4-5명 정도는 있었어. 그래서 골목길 안에만 해도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줄잡아 10명 정도가 넘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골목에 나와서 애들이 막 장난치고 노는 거지. 여러분들 무한도전 보면 왜 명수는 12살 막 이래가지고 막 코 찔찔 흘리면서 나와서 놀고 막 이런 거 본 적 있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나와서 골목에서 막 아이들이 놀던 그런 시절이라는 거죠. 어머니는 내가 집에서 책만 읽는 걸 싫어하셨대요. 헐, 우리 같으면 엄마 되게 좋아하시겠지. 근데 여기 있는 어머니는 왜 싫어하셨을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장영희 교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 때문에 걷지를 못했기 때문에 항상 집에서 책만 읽었던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책만 읽지 말고 밖에 나가서 좀 친구들을 사귀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책만 읽고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방과 후 골목길에 아이들이 모일 때쯤이면 대문 앞 계단에 작은 방석을 깔고 나를 거기에 항상 앉혔대요. 그냥 애들이 노는 거라도 구경이라도 하라고 이렇게 거기 앉혀 놓으신 거죠. 딱히 놀이기구가 없던 그때 친구들은 대부분 술래잡기, 사방치기,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등을 하고 놀았지만 나는 그쵸,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공기놀이 이외에는 어떤 놀이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라는 거. 내가 앞부분에 뭐 소아마비 이런 얘기 하지 않았더라도 이쯤 되면 글쓴이에게 어떤 장애가 있겠구나, 신체가 좀 불편하겠구나 라는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하지만 골목 안 친구들은 나를 위해 꼭 무언가 역할을 만들어 주었대요. 어떻게 보면 요즘처럼 막 경쟁 막 이러고 아이들이 서로를 막 이렇게 경쟁 상대로 보고 이러면 이렇게 좀 장애가 있는 친구나 좀 약한 친구들은 막 따돌림 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이러기 십상인데, 오히려 이때는 정이 넘쳐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오히려 나를 굉장히 배려해주면서 나에게 일부러 역할을 만들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들의 배려인 거죠. 고무줄놀이나 달리기를 하게 되면 내게 심판을 시키거나 신발주머니와 책가방을 맡기는 역할을 맡기기도 하고요. 그뿐인가, 술래잡기를 할 때에는 한 곳에 앉아 있어야 하는 내가 답답해할까봐 어디에 숨을지 미리 말해주고 숨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외롭지 않았을 것 같아. 그치? 우리 집은 골목에서 중앙이 아니라 모퉁이 즉 끝쪽에 있었는데도 일부러 아이들이 우리 집 앞까지 나를 위해서 찾아와서 우리 집 앞에서 일부러 노는 거죠. 그치? 친구들 되게 고마운 친구들이다. 노래에 참여하지 못해도 나는 전혀 소외감이나 우리 아까 배웠죠?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다. 아니, 지금 생각하면 내가 소외감을 느낄까봐 친구들이 배려해 준 것이었다. 좋은 친구들이네. 그치? 그래서 우리 처음 부분의 내용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에게 역할을 만들어 주었고요. 이건 왜 그랬다? 내가 그래서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거. 친구들이 이렇게 배려를 해주었다. 자, 그 다음에 A의 이유로 가장 알맞은 거. A는 어머니가 내가 맨날 집에서 책만 읽는 거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는 건데, 집에 있으면 건강이 더 안 좋아져서 그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 좀 어울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신 거겠죠? 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중간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중간 부분에는 깨어장수 아저씨가 나온다고 했었지? 그 골목길에서의 일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다. 하루는 우리 반이 좀 일찍 끝나서 나 혼자 집 앞에 앉아서 친구들을 아마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겠지? 그때 마침 골목을 지나던 깨어장수가 있었다. 우리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여판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판을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가위 같은 걸로 이렇게 엿사세요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아저씨들이 있었다고 해요. 나는 못 봤어. 근데 어쨌거나 그 아저씨가 이렇게 하다 지나가다가 나를 본 거죠. 자, 그래서 그 아저씨는 가위를 쩔렁이며 목발을 옆에 두고 대문 앞에 앉아있는 나를 흘낏 보고는 그냥 지나쳐갔대요. 일단 목발이라는 것 때문에 확실하네. 그치? 내가 앞부분에 얘기 안 해줬어도 신체적인 장애가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었겠죠. 우리 친구들도.
근데 그러더니 갑자기 리어커를 두고 다시 돌아와서 깨엇 2개를 나에게 내밀었대요. 순간 아저씨와 내 눈이 마주쳤다. 나는 아저씨 깨엇 왜요? 뭐 약간 이런 눈빛으로 쳐다봤겠죠. 그리고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주 잠깐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괜찮아 라고 이렇게 받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깨엇을 2개 주신 거겠죠. 내가 막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막 먹고 싶다는 표정을 지은 것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다가 아저씨가 깨엇 2개를 이렇게 내민 거죠. 그치? 근데 아마도 이 사람은 뭐 때문에 그냥 아이여서 준 걸 수도 있지만 우리 장경희 교수님은 아마도 그 목발을 보고서 그랬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 무엇이 괜찮다는 건지 몰랐다. 돈 없이 깨엇을 공짜로 받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말인지. 그치? 이 장영희 교수님은 2개 다로 들렸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그날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다. 어떤 마음을 정했냐? 바로 이 세상은 그런 대로 살만한 곳이라고. 즉 내가 이렇게 장애를 겪고 있고 힘들게 살아가도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 라는 걸 느꼈다는 거죠. 왜? 나를 이렇게 배려해주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낯선 사람인데도 나를 보고 이렇게 나를 배려해준 사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아 세상은 살만한 곳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좋은 친구들이 있고 선의와 사랑이 있고 괜찮아라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라고 해서 자 글쓴이는 의미 있는 경험을 한 거죠. 즉 깨엇장수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나에게 깨엇 2개를 주시면서 괜찮아 라고 말했던 거. 정말 별거 아닌 경험일 수도 있지만 이 교수님은 이 경험을 통해서 아 세상에 대한 믿음,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니은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거 니은은 그날 내가 마음을 정했다는 건데 어떤 마음을 정했다? 바로 세상은 알맞지 않은 거니까 얘들아. 선의와 사랑이 있고 살만한 곳이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라는 걸 알았다는 건 되지만 돈 없이 공짜로 받아도 괜찮아 이런 의미는 아니지 얘들아. 다음 3번이에요. 자 이제 끝부분입니다. 오래전에 학교 친구를 찾아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이게 바로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에 없어졌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이야 인터넷이 워낙 발달돼 있어 내가 누굴 찾고 싶으면 그만 찾을 수 있어요 솔직히. 근데 그 예전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초등학교 때 짝사랑을 찾고 싶어 그러면 잘 못 찾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방송에서 방송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에서 누굴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막 학교를 가서 학적부를 뒤지고 막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주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한 번은 어떤 가수가 나와서 초등학교 때 친구를 찾았는데 함께 축구하던 이야기가 나왔다. 당시 허리가 36인치일 정도로 얘들아 초등학생인데 36인치래요. 그럼 약간은 좀 체구가 있는 그런 친구였을 텐데 자 뚱뚱해서 잘 뛰지 못한다고 다른 친구들이 축구팀에 끼워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때 그가 즉 그 가수야. 그 출연했던 가수가 나서서 말했다고 한다. 괜찮아. 얘는 골키퍼 시키면 우리 함께 놀 수 있잖아. 자, 그래서 그 친구는 골키퍼를 함께 맡아 축구를 했고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 가수의 따뜻한 말과 마음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대요. 여기도 얘들아 뭐가 나니? 괜찮아. 그치? 이 좋은 말 괜찮아를 얘기하고 있고 참고로 이 가수는요. 김현철이라고 요즘에 복면가왕에 가끔 나오는 것 같던데 그치? 그 가수예요. 자, 괜찮아. 나는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찡해진다. 2002년 월드컵 4강에서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독일에 졌을 때 관중들은 선수들을 향해서 분명히 그 승부에 졌는데도 괜찮아. 괜찮아. 근데 괜찮죠. 심지어 우리 4강에 들었는데 그치? 자, 혼자나마 문제를 풀다가 결국 골든벨을 울리지 못해도 친구들이 얼싸안고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말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 괜찮아라는 말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자, 그만하면 참 잘했다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너라면 뭐든지 다 눈 감아주겠다는 용서의 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네 편이니까 넌 절대 외롭지 않다는 격려의 말. 지금은 아파도 슬퍼하지 말라는 나눔의 말. 그리고 마음으로 일으켜주는 부축의 말. 괜찮아.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느낄 때, 죽을 듯이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나는 내 마음속에서 작은 속삭임을 듣는다.
오래전 따뜻한 추억 속 골목길 안에서 들은 말. 괜찮아. 조금만 참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아, 그래서 괜찮아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말이다. 라고 이렇게 끝을 맺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글을 보면서 어때? 이분은 지금 우리들보다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으실 거야. 몸도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죽을 만큼 노력해도 뭔가가 잘 안 된다고 할 때 너무너무 힘들 때 마음속으로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이렇게 주문처럼 외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있거나 또는 막 시험 못 봤다고 막 좌절하고 하다 왜 이 모양이지 막 이게 걱정되고 막 고민되고 이럴 때 괜찮아.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괜찮아. 더 노력하면 돼. 라고 약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어쨌든 괜찮아라는 말에 담긴 의미, 뭐 용기, 용서, 격려, 나눔, 부축, 희망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이 담고 있는 의미는 네, 해놓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골든벨. 여러분 아직도 골든벨 하고 있지? 그 골든벨에서 마지막 골든벨 못 외쳤을 때 친구들이 괜찮아 뭐 이런 건데요. 바로 뭘까요? 자,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는 슬픔이니까 뭐 나눔의 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 이 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글쓴이 경험에서 훈훈한 인정이 느껴져. 그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겠고 좋고요. 이제부터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모두 용서해 주겠어. 얘들아 이런 뜻은 또 아니었어. 그리고 상대방을 용서할 때는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 잘못을 반성할 때, 그치? 그럴 때 용서해줘야 되는 거지. 아, 무조건 용서해줘. 이건 안 된다, 얘들아. 그치? 그 다음, 글쓴이에게 깨엇장수 아저씨와의 만남은 의미 있는 경험 맞네요. 깨엇장수 아저씨는 목발을 옆에 두고 앉아있는 글쓴이가 딱해 보였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추측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 괜찮아 라고 하는 감동적인 수필 공부했고요. 이제 빨리 날개노트로 넘어가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날개노트로 오늘 내용들 빨리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필이라는 건 글쓴이가 직접 경험하거나 생각한 걸 일정한 형식이 없이 자유롭게 쓴 글을 우리가 수필이라고 하고요. 이 수필 안에는 정말 많은 종류들이 다 수필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갈래다라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면서 수필은 일단 글쓴이의 개성이 잘 묻어나는 글이었고요. 그리고 일정한 형식이 없는 형식이 자유로운 글이었고요. 그리고 누구나 쓸 수 있는 비전문적인 글,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런 고백적인 글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신변잡기적, 즉 소재가 다양하다라는 의미였었죠. 자, 그리고 사색과 통찰의 글이야, 즉 어떤 사건이나 뭐 어떤 생각을 깊이 있게 보여줌으로써 나의 깊은 생각과 통찰력을 보여주는 그런 글이라고도 봅니다. 자, 이 수필의 특징은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 우리 오늘 괜찮아라는 작품 공부했는데요. 자, 친구들이 글쓴이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배려해주는 내용과 함께 하나 더 의미 있는 경험이 바로 지나가던 깨엇장수 아저씨가 엿을 주면서 괜찮아 받아도 돼 뭐 이런 식으로 괜찮아 라고 얘기했는데 글쓴이는 이 두 가지의 경험 때문에 아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글에 나오는 괜찮아 라는 말에 담긴 의미는 그만하면 참 잘했다.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용서의 말.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네 편이야. 절대 외롭지 않아. 라고 격려해주는 말인 거죠. 나눔의 말, 부축의 말,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바로 희망의 말이었었죠.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그냥 알아두시면서 오늘 수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은 수필까지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전기문이라는 걸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 위인전기 많이 읽었죠? 그거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수고했어요.